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한테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쓰레기 화폐 변천사를 따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이 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쓰레기 화폐 변천사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끝날 분량은 아니고요. 이것도 제법 분량이 되는 건데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와 섞어서 이렇게 퐁당퐁당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회복교회에서 그 주일날 이 경제 설교를 하면 왜 경제 설교를 하냐고 주일날 성경을 가르쳐야지 이런 항의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실을 알아라, 진실을 깨달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요. 온갖 거짓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거짓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거짓인지를 현실적으로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셔야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회복교회 주일날 성경을 가르쳐야지 뭐 경제 얘기나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악한 마음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루시퍼가 거짓의 압이다. 모든 것은 거짓이다. 이 세상이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성도들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루시퍼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거짓의 압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허구입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오직 하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아닙니까? 돈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화폐 없이. 자, 이걸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을 루시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의 통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루시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압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간들은 지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돈,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어느 것보다도 사회의 어떤 시스템보다도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시스템이 뭐냐? 바로 경제, 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 그 내용이요. 많은 주석가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막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을 대부분 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그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경제를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그게 돈을 사랑해서 막 욕심이 들어가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 그 자체가 루시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곧 루시퍼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경제, 돈은 경제의 대명사, 대표 그 명사 그렇게 우리가 치환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경제,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그 실체를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원고를 기준으로 제가 써놨던 기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산으로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1억의 10분의 1도 못 갖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산을 1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날 사기꾼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1억 중 9천만 원을 알렸습니다.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 창조형제 또 예의를 듭시다. 항상 그 단골 메뉴니까요. 우리 창조형제가 1억이 있습니다. 와, 부자네. 나 좀 꺼줘요. 자, 1억 중에 창조형제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사기꾼이 김관훈인데요. 김관훈한테 속았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날린 돈도 억울합니다. 창조형제는 막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사기당해가지고 돈 잃어서. 근데 제가요, 이 김관훈이가요, 그 창조형제 앞에서 막 버젓이 길거리를 막 활보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사기치려고 막 합니다. 그걸 창조형제가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장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저 김관훈이 저 사기꾼 당장 잡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겠죠. 그래서 제가 유치장 가서 교도소 들어가면 이제 창조형제가 발 뻗고 잠을 자겠죠. 그러면 안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든 예화에 여러분들의 고개가 좀 이렇게 끄덕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은행을 고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여러분의 1억 중 9천만 원을 빼가는 사기꾼보다 더 심한 그런 사기를 지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야말로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원조 사기꾼입니다. 제가 아직 은행의 실체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 편이 은행의 실체일 것 같은데 먼저 잠깐 제가 맛배기로 은행이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이요. 사람들은 물물교환으로부터 이 경제 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형제가 뭐 비단 옷을 갖고 있다. 저는 뭐 복숭아를 갖고 있다. 창조형제가 제가 갖고 있는 복숭아를 먹고 싶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저한테 줘야지 그걸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걸 물물교환. 경제 행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게 집에 엄청나게 큽니다. 들 수 없어요, 그거를. 교환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로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금화. 금은 쪼개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휴대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그 금으로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하다 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금을 교역할 때에는 이건 역시 들고 다니거나 휴대하기가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금을 내게 보관해라. 내가 중간다리가 되겠다. 그래서 당신 금을 내게 주고 당신 금을 창조형제 금을 내게 주고 맡기고 김관훈이 금을 내게 맡기고 우리 시화형제도 금을 갖다 이렇게 맡기고 그래서 금을 맡기면 내가 증서를 주겠다. 당신이 여기 금이 있다는 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그 증서를 주겠다.
그래서 금을 받은 대신 그 중개업자가 그 증서를 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창고에 금을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 아, 이걸 또 지금 화폐가 아직 아니니까 얼마큼을 1톤을 맡겨놨다. 그 증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금으로 교환하는 것보다, 금화나 은화로 교환하는 것보다 이 증서로 서로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유용했죠. 왜냐면 휴대하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환전하기도 편하고 그랬으니까요. 그게 최초 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은행은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고객이 맡긴 금만큼만 보관을 하고 그 금에 대해서 수수료만 받는 것. 그게 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도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야, 편리한 겁니다. 야, 내 금을 대신 맡아주고 약간의 그 수수료만 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내가 그 다른 뭔가를 증서를 갖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시스템이 좋아서 거기다 그 중개소에다 금을 이렇게 싸그리 갖다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일전에는 보관하고 영수증만 주면서 어떤 수수료만 받았다가 이제는 금이 좀 쌓이니까 이 사람이 이 금을 갖고요, 대출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출업은요, 처음에는 그 중개소, 속된 말로 은행이라고 합시다. 그 최초의 은행은요, 대출업을 보관되어져 있는 금만큼만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은행업자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금을 1톤을 맡기잖아요. 1톤을 맡겨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이걸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겁니다. 왜냐, 실제로 1톤을 금을 은행이 맡기면요, 1톤을 한꺼번에 다 찾아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창조형제가 은행에다 10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야, 창조형제 부자네. 헌금 좀 해요. 자, 10억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한꺼번에 빼내갑니까? 밥 먹으려고 1억 빼가고 점심 먹으려고 2억 빼가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벌어놓은 돈이 많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그리 많이 안 들어요. 이건희 회장이 한 끼 먹을 때 3억씩만 먹을까요? 아침에 3억 먹고 저녁에 5억짜리 밥 먹고 그럴까요? 세상에 3억짜리 밥은 없어요. 5억짜리 밥은 없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돈을 은행에 맡겨도요, 그것을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왕창 빼가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대다수의 경우는 많은 돈을 은행에 맡기고도요, 거기서 아주 적은 돈만 빼내서 생활을 영위한다. 이걸 은행업자들이 캐치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돈을 맡기고 금을 맡기고는 한 번에 금을 찾아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사기를 치기 시작했냐, 은행이. 사람들이 맡긴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 맡긴 금이 100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여기 금이 100톤이 있습니다. 이거를 1000톤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렇게 없는 돈을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각돼서요, 은행가들이 교수형에 처했던 예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맛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요, 결국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요, 지금 현대 은행의 시스템 중에 있는 지급준비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사실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갈취한다, 이것은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극히 소수입니다. 정말 여러분 행운합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많은 경제학자 교수들도요, 그리고 뭐 교수뿐만 아니고 많은 경제학자들도요, 은행이 우리의 돈을 갈취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급 준비를 보면서도 이것이 우리들을 갈취하는 돈이구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은행 중에 고객들이 맡긴 금 안에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도 안전하고 은행도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꼼수죠, 꼼수. 사기를 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대출로. 그 대출이 뭡니까?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왜 없잖아요. 만약에 은행이 지금 약 100명한테 나눠줄 금만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000명한테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한꺼번에 다 찾으러 오면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하면 100명이 맡겼던 금을 맡겼던 100명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 사태가 뭡니까? 바로 부산은행,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바로 그겁니다. 부산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입금한 사람들, 5천만 원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괜찮겠지만 5천만 원 이상 입금한 사람들, 저금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에.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막 5억을 맡겼다. 아니면 1억을 맡겼다. 앉은 자리에서 4억 5천을 날려버린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해라 이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산저축은행이 무슨 짓 했습니까? 그 돈 갖고. 입금된 돈 갖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정치자금을 대기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 돈이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 은행은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닙니다. 고객들 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그 이상 신호가 오니까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고객들만 피해보잖아요. 따라서 은행은요, 지금 현재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폰지 사기에 대해서 제가 쓰레기화폐 변천사 은행편을 쓸 때 제가 따로 쓰겠습니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현대은행이 법제화한 것이 바로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맡깁니다. 창정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깁니다. A라는 은행에, 국민은행에 창정제가 100만 원을 맡깁니다. 그럼 국민은행은요, 그 중에서 창정제가 맡긴 돈의 10%, 100만 원의 10%, 10만 원만 예치해두면 나머지 90만 원을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 처음 은행이 어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최초 은행이 어떤 사기를 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현대 은행들은요, 과거 교수형 시켰던 그 범죄를 법적으로 국가가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준비율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합법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은요, 과거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거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지금은 그게요, 굉장히 합법적인, 아름다운, 권장되는 그런 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진짜 괴상망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창조경제 예로 돌아갑시다. 자, 창조경제가 100만 원을 국민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에 입금을 하고요. 그 중에 10%만 남기고
90만 원을 합법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죠. 제가 국민은행 가서요, 대출을 받습니다. 90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창조경제가 갖고 놓은 100만 원 중에 10%만 남기고 그 9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결국 은행은요, 자기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창조경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90만 원을 받아서요, 그걸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제가 시환 형제한테 가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형제님 90만 원 줄 테니까 나 벤츠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환 형제가 착해가지고 90만 원만 받고 벤츠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제 90만 원을 갖고는요, 그 90만 원을 국민은행에 가서 저금을 합니다. 또 입금을 합니다. 이 돈은 지금 창조경제 돈입니다. 은행 돈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차를 받았고요. 시환 형제는 그 90만 원을 국민은행에 또 입금을 합니다. 그럼 국민은행은요, 그 90만 원에서 또 10%를 놔두고, 그러면 90만 원에 10%면 얼마죠? 9만 원인가요? 예. 9만 원만 놔두고 81만 원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89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또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뭐 휴대폰을 산다 이겁니다. 그럼 휴대폰을 판 사람이 그 89만 원을 또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81만 원이죠. 81만 원에서 10%를 남기고요. 또 70 얼마를 또 다른 데 대출을 해줍니다. 결국 창조경제가 맡긴 이 100만 원은요. 9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900만 원이 허공에서 만들어져서 뿌려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창조경제만 100만 원을 국민은행에 입금하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 국내 시중은행 자산이요 1000조 정도 됩니다. 그게 다 누구 건데요? 국민들이 입금한 겁니다. 천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모든 은행에서, 전 세계 모든 은행에서 지금 이게 자행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요, 지급 준비일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100만 원을 입금하면요, 그 100만 원을 전액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자, 제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가난해지고 있는지를 지금 배우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생활하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사는 것은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엇에 속고 있고 어떤 사기를 당하면서 어떤 갈취를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 시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은행이요. 이처럼 계속해서 없는 돈을 시중에 계속 뿌리면, 허공에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허공에서 막 그 돈이 막 만들어서 뿌려지는 겁니다. 허공에서. 자,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돈이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깎여지는 겁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짜장면을 500원이면 먹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예전에 짜장면을 500원에 먹을 수 있었으면요. 그러면 99만 9,500원을 여러분이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렇게 허공에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돈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 시중에 막 풀어버립니다. 그것도 없는 돈을, 실제로 없는 돈을 가상의 화폐를 은행들이 이거 하는 거거든요. 숫자만 찍는 거거든요. 돈을 찍는 게요. 실제 윤전기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숫자만 기억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딱딱딱딱. 웃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돈을 시중에 막 풀어버리면 짜장면은 생산할 수 있는 짜장면은 한정돼 있습니다. 100만 그릇. 그 나라에서 100만 그릇의 짜장면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돈이 많아지면요. 돈이 기하급적으로 늘어나면요. 상대적으로 이 짜장면 값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글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너무 어렵지 않은 개념, 지금 다 설명한 건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이 많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화폐적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요 무조건 돈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중에서 고객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허공에서 찍어가지고 돈을 막 풀어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500원이면 짜장면을 먹었는데 지금은 5,000원 돼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얼만큼 갈취된 겁니까? 4,500원이 갈취된 겁니다. 은행에 의해서.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근데 짜장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짜장면만 먹고 삽니까? 무슨 올드보이입니까? 다른 것도 먹죠. 그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생활을 영위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20%씩만 올랐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 20%, 20만 원은 그냥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갈취해 가는 겁니다. 그걸 나라에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지급준비율이라. 이거는 미친 시스템입니다. 정말 이거는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런 말 못하는, 오히려 은행에 가지고 굽슬거려야 되는, 돈 좀 빌려주세요. 지들 돈도 아닌데, 은행이 지들 돈도 아닌데. 이 지급 준비율 때문에 은행이 어떻게 은행업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지급 준비율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연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은행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해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이야말로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고 노예로 만든 가장 큰 원조 사기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근데 현재 그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냐? 여러분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은행은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투자은행이 되면서 인베스트먼트가 되면서 각종 위험한 그런 투기에 여러분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잖아요? 그게 2008년도 얘기입니다. 저희 2008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가 휘청거렸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2008년도 위기는 금융의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요, 빚을 막 내가지고요, 고위험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2008년이 휘청하면서 은행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가 그걸 떠받쳤거든요. 국가가 뭘로 떠받친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떠받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은행이 여러분이 입금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90%를 다 허공에 자기들 마음대로 써가지고 투자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진 것을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는요, 우리에게 사기치는 그 은행을 살려낸 게 2008년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살려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노예입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은행의 호구입니까? 국민들이?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은행의 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은행이 무슨 권리로, 도대체 은행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재산을 지들 마음대로 위험한 곳에 투자하고, 거기서 무너지면 또 우리들 세금으로 그걸 보전받아서 유지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은행이? 무슨 권리로 지들이? 근데 지금 그걸 국가가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헌법은 이미 쓰레기처럼 땅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모든 권력은 은행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의 왕이 누구냐? 은행의 왕, 바로 연준입니다. 미연준, FRB입니다. FRB가 금리를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면 전 세계 은행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도 FRB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FRB는요, 미국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쓸 건데요. FRB는요, 사기업입니다. 민간기업입니다. 미국에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화번호부가 있죠. 그 전화번호부에 보면요, FRB가 어디에 분류되어 있냐면 민간기업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FRB의 그 정관을 보면요,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그래서 6%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에 주주가 있습니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 주주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주가 있을 수, 국가기관에 어떻게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의 주인은 국민인데. 근데 FRB의 정관에는요, 주주가 따로 있어서 6%씩 배당금을 받습니다. 6%씩 배당금을.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처럼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이 주주라는 엄연히 개인 사적으로 뭔가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전 세계 은행들의 왕으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거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말씀, 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국민들의 재산을,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강탈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을
모르고요. 또한 FRB가 개인 사금융이라는 것을 또한 모릅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 알까요?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알까요? 한 명이 알까요? 이 사실을? 정말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FRB가 민간금융이라며? 그러면 여러분 왕따 당합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아마 미국 중앙은행이지 무슨 그 민간기업이요. 대뜬구랍니다. 은행이 합법적으로 우리 돈을 갈취해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대번에 따돌림 당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체입니다. 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양극화는요. 그 나라가 붕괴하는 정말 넘버원입니다. 자, 양극화가 뭡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부자는 주로 어떤 그룹입니까? 부자는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예를 듭시다. 제가 삼성전자에 취직했습니다. 취직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듭시다. 삼성전자에서 이건희는요, 생산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요, 그 이건희 회장이 생산한 생산품을 소비해주는 소비자입니다. 양극화는 뭐냐? 생산자는 계속 부가 더해지고 이 소비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것이 양극화인데요. 자, 양극화가 왜 국가를 망하게 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생산자는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생산해낸 이건희 회장이 생산하는 그 물품을 누군가는 사줘야지만 생산자는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을 만듭니다. 100만 대를 만듭니다.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을 100만 대를 만들어서 이 100만 대를 자기가 다 소비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럽니까? 많이 써봐야 10개 내외겠죠. 이건희 회장이 많이 써봐야 100만 대 중에. 그럼 나머지 999만 9,990대는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그 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런데 양극화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산자는 계속 부해지고 이 가난한 소비자들은 계속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갈수록 이건희 회장이 생산하는 휴대폰을 사줄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결국 양극화가 아주 심해져서 이건희 회장이 100만 대를 만들었는데 100만 대를 이 99만 9,990대를 사줄 수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이 내몰리면 이건희 회장은 망하는 겁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양극화는요, 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뉴월드 오더는요, 지금 그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현존한 시스템이 다 뭉개지고 진짜 오직 1%가 99%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 99%는요, 이제 완전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세상에 심해지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전 세계 시스템을 완전 붕괴시켜서 99%의 인구를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만 먹고 살 겁니다. 자기들만. 그리고 그들이 던져준 떡고물을 받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시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세상이 돼야 되냐? 양극화로 무너진 세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글로벌
세계가 계속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한다면, 그 양극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이제 곧 저 뉴월드도 1%가 99%의 인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이제 도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화 기사를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를 지금 누가 시행하고 있냐?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의 지급준 비율이 바로 인류를 양극화로 만들어가는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지급준 비율이 없으면요, 그래서 은행이 화폐적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우리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으면요, 양극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정해진 돈만, 입금된 돈 안에서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요, 은행이 이처럼 대형화될 수 없거든요. 고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스템은 전부 뉴월드 오더가, 루시퍼가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만과 사기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은 바로 은행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바로 돈이고요. 그 돈이요,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은행에 의해서 거지가 되고, 은행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종속된 그런 시스템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이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피폐해지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 그 자체, 은행 그 자체, 경제 그 자체, 그게 바로 일만하게 뿌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돈과 화폐의 차이, 혹은 그거는 이 글로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돈의 왕이라고 불리는 달러가 있습니다. 이 달러가 어떤 기만으로 우리들을 죽여가고 있는지, 그것과,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에 담겨있는 조작의 실체,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는요, 의도된 겁니다. 뉴월드오더가 의도한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실체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의도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경제붕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얼마큼 공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 달러,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